11월 20일 김은지의 뉴스인 두 번째 코너는 장윤선의 취재 인싸입니다. 취재 달인 장윤선 기자와 함께 취재에 한 발 더 깊이 있게 인사이드로 들어가 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김현석 기자님, KBS 전 보도국장을 하셨는데 함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현석 기자님은 시사인 유튜브 처음 출연하시는데요. 예, 네, 예. 30년 차 언론인으로서 이 최근 이 구구 미디어 습격이라는 책을 또 쓰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초청을 하게 됐는데 우선 저희 구독자분들께 간단한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제 1주년이 다 돼가는데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거에 대한 평을 어떤 분이 구구 유튜버 중독이 만든 세계 최초의 내란 이런 평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디어가 내란, 내전까지 길을 일으킬 정도로 우리 사회에 해악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준비를 좀 해서 구구 유튜버의 습격이라는 책을 내게 됐고요. 그 구구 유튜버 현상을 가지고 우리 저널리즘이 어떻게 하면 좀 제대로 된 길을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모색을 좀 함께하는 그런 책을 내게 됐고요. 책 내고 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많이 얘기를 하고 소통을 하고 싶어 나오게 됐고요. 초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책 그 저자 소개 보니까 그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를 또 출범하셨다고 하던데 그 체육 진행자분도 혹시 발탁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아니 저희 그 최근에 이제 추석 때 그 진행한 언론 신뢰도 조사에서 그 되게 갑자기 급상승하셨거든요. 맞아요. 신뢰도에서. 맞아요. 네. 제가 사실 젊었을 때 미디어 비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널리즘이 제자리를 차리려면 누군가가 그 방향을 계속 얘기해주는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비평 프로그램이 꼭 있어야겠다. 그래서 미디어 포커스라고 그 KBS에서 한 게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런 의견을 받아서 미디어 포커스를 만들기도 했고 또 제가 잠시 앵커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전통이. 그래갖고 이제 미디어 저널리즘 비평 프로그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제가 부장으로 있을 때 이제 제 그 팀장하고 해서 이걸 만들었고요.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 최욱 씨하고 최강욱 그다음에 정준희 교수가 이제 1차 멤버였죠.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그 멤버를 이렇게 흔쾌히 응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좋은 평을 받았던. 네. 굉장히 많이 또 영향을 끼친 프로그램이기도 해서 네, 그 프로그램 이름 보여가지고 한번 언급을 해봤고요. 오늘 또 정치 현안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또 살펴보고 이 구구 유튜버 얘기로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전 나온 이 패스트트랙 1심 선고 이제 언급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의원직 상실형 기준이 되는 500만 원이 안 되게 선고가 되면서 이제 유죄는 나왔지만 의원직은 좀 유지를 하게 되는 상황인데 장윤선 기자님 이번 결과 어떻게 좀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니길 바랬지만 역시 결과는 안습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은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사건 발생으로 따지면 6년이 넘은 사건이고요. 기소를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5년 4개월인가 네. 이 정도 걸린 사건인데 1심에 이렇게 많이 걸리는 사건이 우리 이 사법부에 있나 싶은 정도입니다. 어찌 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 선진화법 자체를 무력화한 결정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이제 빠루 정도는 들어도 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러지 않고서야 사실은 맨날 이랬어요. 특히 이제 요맘때 국회가 요맘때가 되면 특히 12월 말쯤 예산 국회가 되면 동물 국회가 된다. 네. 그래서 평소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무기력한 식물 국회이다가 예산 국회가 돌아오는 12월 한 달만 동물 국회가 돼가지고 정말 육탄전 하면서 쪽지 예산 넣어서 자기 지역구 예산 챙기기 이런 거 이제 그만하자. 그래서 더 이상의 육탄전은 하지 말자. 본회의장 점거농성 이런 거 하지 맙시다라고 해서 국회 선진화법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무려 27명이나 연루된 엄청난 폭력 사건이에요. 네. 예, 그리고 이런 사건 만약에 이제 사회에서 벌어지면 6개월 안 갑니다. 예, 바로바로 재판 결과 나오는데요. 1심 선고에 무려 이렇게 많은 기일이 잡혔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고 문제는 전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했어요. 그 결과에 대해서 많은 그 애청자분들께서 공분을 하고 계실 거고 이래서 사법개혁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제가 오늘 주목해서 본 내용은 나경원 의원의 멘트인데 항거에 명분이 생겼다. 최소한의 저항 뭐 이런 워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무엇을 위한 항거입니까? 네, 항거 이러면 우리가 3.1 그 독립운동 그렇죠. 생각나잖아요. 거기에 준하는 거라고 볼 수 있나요? 결코 그 완전히 비교할 수 없는 단어의 오염, 언어의 오염 이런 것들이 극에 달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겸허하게 성찰해야 되는데 여전히 사법부가 우리 편을 들어준 거야. 그러니까 그 더불어민주당 그 독재할 생각하지 마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이 지금 그 민주당의 정부 여당의 독재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있는 거냐. 좀 상식을 배반하는 주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최후 변론에서도 이게 극단적 폭력이라기보다는 일상의 통상적인 정치 행위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또 반면에 이제 이 판결에 대해서 조금 전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이 국회 안에서 더 날뛰게끔 법원이 국회 폭력을 용인하고 용기를 준 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럼 좀 이 정치적 파장 얘기가 좀 계속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나경원 의원을 포함해서 국민의힘 6명 의원이 의원직 유지하게 됐는데 앞으로 좀 지방선거에는 어떻게 영향이 이뤄질지가 좀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까지는 지금 뭐 내다보긴 좀 그럴 것 같고요. 당장 어쨌든 국회 안에서 검찰개혁 관련해서 또 이제 사법개혁 관련해서 민주당은 진도를 나가고자 하는데 본인들 스스로 사법부 족쇄가 풀렸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니까 일단 검찰이 어떻게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항소 포기했다고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는 항소장을 제출할지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느 행동을 어떤 수준으로 할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이 사건 뭐 일단 1심이 나온 거기 때문에 대법까지 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네. 어떤 일들이 이제 이후에 재판이 빠르게 잡힐지 아니면 또 이번 1심 오는데 뭐 한 5, 6년 걸렸다면 항소심 가는데 또 그 정도 걸릴지 어떻게 될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이분들이 계속 정치를 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이 마련되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최소 6명 이상에 대해서 의원직 상실형이 나오게 된다면 100석 간당 이런 수준까지 떨어지게 되는 거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뭐 당장 다음 주에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고비 중에 하나예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정당해산 심판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라서 매우 불안한 상황이었는데 다소간의 안정감을 주는 결정이 오늘 나온 거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민주당을 향한 이른바 흔들기, 정권 흔들기 이런 것은 계속될 것 같고 오늘 제가 취재해 보니까 그 장동혁 대표의 뭐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 발언 때문에 당 내부에서 상당히 큰 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당 대표가 선수별로 모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정도의 이제 다독이고 다지기 이런 것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 방식으로 계속 극우화하면서 전선을 그을 때 또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목소리가 오히려 수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중도화 전략을 하는 데는 매우 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다라는 우려도 생깁니다. 오늘 또 채널A 보도로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재선 의원들 만나서 좀 네. 확장해야 된다라는 네. 취지로 예. 얘기를 했지만 선수별 모임. 네, 오늘 이 판결로 인해서 다시 그러한 좀 노력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폭력을 용인했다라는 이 차원에서 지금 또 진행되고 있는 내란 재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좀 부각이 되는 게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인 것 같아요. 어제 이제 감치 처분을 받았다가 이제 풀려났는데 그 이진관 판사를 향해서 유튜브 방송에서 욕설을 하면서 좀 비아냥됐다라는 게 지금 오늘에 많이 좀 보도가 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벌벌 떨더라라든지 뭐 뭣도 아닌데 엄청 유세를 떨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모욕적인 그런 발언들을 했더라고요. 근데 법률가들이 이렇게 좀 사법부 권위를 이제 무시, 훼손하는 것들이 좀 이례적이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법조인들이 가장 당황하는 게 최소 저런 행위가 3년에 한 번씩만이라도 일어났으면 익숙해서 이진관 판사도 목소리를 떨지 않았을 텐데 너무 당황할 만큼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전에 1980년대에 민주화 운동 하던 시절에는 방청하던 그 방청객
세력들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특히 그 검찰의 구형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구호도 외치고 뭐 이럴 때 뭐 감치받고 이런 일이 왕왕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적어도 30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그런 일은 거의 없는 일이거든요. 특히나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의뢰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엑스맨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김영현 장관 사형받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정도까지 우스개가 예 변호인이 엑스맨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요. 그 정도로 의뢰인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막말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특히 이제 조은석 특검을 향해서 이거 좀 너무 심하잖아요. 뭐 거의 인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싶은 정도의 막말을 하는 수준이어서 오늘 보니까 급거 욕설까지도 막 했더라고요. 네. 자기들 진격의 변호사들인가 거기 그 유튜브 방송에 자기들끼리 나와가지고 막 하던데 용인돼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재판 자체를 그냥 집중해서 뭔가 굉장히 엄중한 재판이 내란 재판 아닙니까? 내란 재판. 근데 이걸 완전히 무슨 뭐 시정잡배들이 막 아무렇게나 말하는 아무 말 대잔치 비슷하게 상황을 만들어버려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분들의 이런 일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오래됐어요. 직위원 재판부가 거의 통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는 재판 하면서 변호인들이 이 재판정 안에 중국인들이 막 있다 뭐 이런 막말 그 다음에 뭐 부정선거가 의심된다 뭐 이런 전혀 재판과 관계없는 얘기들을 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물 흐리기 이런 것들을 했는데 통제를 안 하니까요 직위원 판사가. 근데 이번에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게 통제를 했었던 건데 감치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주소 불명 이런 것 때문에 다시 석방되어서 오늘 유튜브로 더 세게 나와서 다음 재판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예. 당분간 계속 될 거라는 지적이 참 암담하게 느껴지는데 혹시 김현석 기자님 어떻게 지금 상황 좀 보고 계셨나요? 저기 재판을 보니까 저는 좀 당당해야 될 사람은 좀 꼬리를 내리고 안 그럴 사람은 이상하게 나대고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게 사실 그 제가 그 비상계엄 선언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했잖아요. 반국가 세력을 완전히 척결하겠다고. 네. 그리고 1월 초에 이제 편지라고 써놓은 거 보면 중국 공산당이 한국의 민주당과 야당과 선관위를 통해서 부정선거를 하고 있고 우리 사회를 굉장히 나락으로 빠뜨리려고 하고 있다. 중국이. 이 논리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잖아요. 저는 사실 윤석열이 좀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나 이랬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서 한 거잖아요. 반국가세력 척결하겠다고 막 그 난리쳐서 해놓고서 나와서 그건 아니고 뭐 그냥 조금 경고하려고 그랬고 뭐 그다음에 그 김용현이 한 거고 뭐 자기는 아니다 이런 게 좀 리더로서 이건 좀 약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게 좀 당당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자기가 한 건 했다고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재판부에 대해서 막 막말하는 분들 보면 진짜 왜 저러지? 저건 안 그래도 되는 건데 굳이 저렇게까지 할 이유가 뭘까? 되게 좀 이상해요. 지금 재판 진행 과정을 보면 두 재판이 모두 굉장히 좀 이상하다. 근데 이제 내란 수괴 그다음에 이제 중요임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법률적으로 다퉈봐야 빨리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본인들에게 가장 빠른 패스트 트랙은 그야말로 정치투쟁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게 굉장히 악재가 생기거나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그때 본인들에게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들이 동원할 수 있는 가동한 인원들, 저는 정치검찰, 그죠? 저는 정치판사도 있다고 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런 세력규합을 통해서 법률투쟁보다는 정치투쟁이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판을 뒤집어 엎어야 자기들에게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끊임없이 재판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주장하면서 그냥 계속 물을 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점 이탈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판이 무용하다고 생각하니까 나오지도 않고 계속 불출석하지 않았습니까? 특검 조사 불출석, 재판을 16번이나 불출석했어요. 내란 수괴 윤석열의 경우에는. 그러다가 이번에 이진관 재판장이 강제 구인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서야 어제 재판도 원래는 불출석 사유서 냈다가 부랴부랴 나온 거지 않습니까? 나와서 한다는 태도가 어제 여러분들 재판 다 보셨겠지만 너무나 거만하잖아요. 아니,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1년 전에 일을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뭐, 과학적으로 좀 하든가, 뭐, 이렇게 완전히 무슨 특검 검사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막 웃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비상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윤석열이 계획했던 바대로 외환이 실제로 성공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북한이, 그 여인형 수첩대로, 예를 들어서 평양에 두 곳, 핵시설, 그리고 원산의 외국인 관광시설, 이런 데를 타격해서 북한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체면상 도저히 반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에 타격을 해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으면 전쟁이 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핵시설을 타격했을 때, 그거는 3차 대전 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 정말 그 국회대로 12월 3일 뭐 다다음 주지만 그 밤에 뛰쳐나온 시민들 어떻게 됐겠어요? 그야말로 피바다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는 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누구 하나 죽거나 다쳤냐, 뭐 무슨 계엄이냐, 계몽령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자기들의 잘못을 최소화하면서 물타기로 대충 했다 치고 넘어가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좀 답답한 게, 그러니까 그 어떤 법률 차원의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지금 정치투쟁에 또 기름을 붓는 게 이 제도권 정치 안에서 지금 또 같이 이렇게 규합을 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까 이제 나경원 의원 얘기가 잠깐 나오기도 했는데, 최근에 또 윤호개인 세력까지 뭐 내칠 필요가 있냐, 이런 이야기를 또 라디오 방송에서 하고, 또 최근에 또 주목을 받았던 게 오늘 극우 미디어랑도 좀 관련된 주제여가지고요. 이 극우 성향 유튜버 연합 단체인 대한민국 자유 유튜브 총연합회라는 이 단체의 출범식을 이제 국회 도서관에서 연다라고 하고, 이 대관 신청 주체가 나경원 의원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과거 1년 전이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그 백골단 기자회견 열었던 김민전 의원에 이어서 이 국회를 아예 극우 유튜버의 어떤 활동 무대로 제공하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비판을 하던데요. 이 사안 좀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나라 보수가 좀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처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딜레마에 빠져 있다. 굉장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극우가 공화당을 다 접수를 했잖아요. 네. 국가까지 접수를 했잖아요. 독일 같은 경우는 극우 정당이 그 2위 정당이 됐죠. 의석수로 보면. 그다음에 여론조사 1위를 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극우가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 될 것 같진 않다. 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극우가 그 정도까지 위상을 차지하지 못할 거다. 근데 요즘 조사 보면 이제 대략 극우적인 성향 가정이 한 20%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그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세력인 거잖아요. 전 국민의 20%니까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로 볼수록 굉장히 불량이기 때문에 이걸 무시하거나 내칠 수도 없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극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서 자기들이 하자니 정권 창출이나 이런 건 요원할 것 같고 굉장히 어렵다. 특히 극우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미국에서도 극우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배신자라는 표현이에요. 자기 생각이라도 조금이라도 거부하는 사람은 배신자로 낙인 찍어서 굉장히 호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로 보면 이제 한동훈이라든가 뭐 이런 거겠죠. 배신자론 유승민이 예전부터 시작을 했던 거고, 굉장히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국힘이 이 보수적인 정치성 그래도 유지하려는 일부 세력이 있잖아요. 그분들과 극우적인 성향과 화합하기 굉장히 어렵다. 굉장히 어렵다. 근데 이제 그 지난번 대표 선거에서도 봤지만 어쨌든 극우 세력이 굉장히 격앙돼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계엄 이후로 굉장히 세를 넓히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당대표도 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대선에서는 또 완전히 이분들의 뜻대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고, 굉장히 딜레마에 빠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장동혁 대표가 뭐 우리가 한동안이 황비안이다라고 얘기했던 것부터 해서 또 이쪽 가서 아니다, 우리 보수 이게 중도층을 지향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보수 세력이 어떻게 이 극우의 습격의 가장 큰 지금 타격과 피해는 보수 세력이 보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수가 어떻게 이걸 헤쳐나갈지,
이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왜냐하면 또 이재명 후보가 그때 대선 때 우리 중도라고 또 얘기를 하고 그렇죠. 보수라고 또 네, 얘기를 했잖아요. 네. 중도 보수라고. 그러니까 진보 세력조차도 중도 보수에게 이게 어쨌든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극우 세력은 또 극우 세력대로 하고 있고, 우리나라 보수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지방선거에서도 이 보수가 어떻게 할지 이거를 보는 게 저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디어 습격의 결과가 이제 다름 아니라 보수에 가장 치명적인 결과를 안길 수 있다라는 지적. 저는 그렇게 예. 생각을 해요. 예전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의 양당제가 이렇게 굳건하게 유지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극우가 부상을 하면서 이게 좀 깨져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깨질 수 있다. 그랬을 때 특히나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타격을 만들고 있는 게 보수다. 보수 정당, 국민의힘이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갈지, 좀 완전히 분열이 될지, 아니면 그 극우를 습격을 좀 물리치고 건전 보수를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완전히 극우화될지, 이게 저는 이제 갈림길이다. 특히나 지방선거, 총선을 통해서 일정 정도 방향이 잡힐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정체성의 혼란. 나는 극우는 아닌데 민주당 지지자는 아니고 운동권 싫고 정체성은 사실상 보수야. 나 어디로 가야 되지?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옹호하는 정치 집단에 도저히 표를 줄 수 없어서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 지지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이제 조갑재 대표 같은 분인 거죠. 예. 이제 이런 분들이 사실은 정체성의 혼란이 생기고 뭐 도저히 국민의힘은 지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점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일종의 보수, 중도 보수 세력들이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한 걸음 더 오게 되는 계기가 이제 이재명 대표에 그렇지만 여전히 민주당에 대해서는 지지하기는 어려운 이런 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영남권 특히 이제 PK 지역에서는 TK도 마찬가지고 비민주, 그러니까 민주당은 아니지만 또 국민의힘도 아닌 좀 새로운 대안 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정확하게 형성은 안 되는 것 같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시사인 오기 전에 그냥 올 수 없어서 취재를 했는데 그 국민의힘의 조용술 대변인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엄태영 의원이 그 재창당 수준의 좀 당을 새롭게 해야 된다. 당명도 바꾸고 뭔가 좀 새로운 기운을 불어 넣어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의원들 단톡방에서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부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틀린 말 아니다. 국민들의 요구가 있지 않냐. 특히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목해서 어떻게 해라라고 요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너무 좋다. 원론적으로 당의 체질을 바꾸자는 소리니까 나쁜 말도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도 저도 아닌 느낌이네요. 예, 그러면서 어쨌든 외연 확장을 하는 것은 자기들에게 필요한 일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선 의원들, 재선 의원들 계속 자리 잡아서 장동혁 대표가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12월 안에 어떤 본인의 움직임에 대한 진정성을 의원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본인들은 왼쪽, 오른쪽 다 양쪽으로 외연 확장을 할 계획이다. 호남도 계속 간다. 매달 한 번씩 광주에 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 가서 뭐 자켓에 단추도 뜯기고 그랬는데 뭐 계란을 맞든지 밀가루가 뒤집어 쓰든지 해도 가겠다. 가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했더니 광주에도 호남에도 민주당 대신에 국민의힘을 지지 응원하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진정성을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대체로 공감이 안 가는 거예요.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물었어요. 당명을 바꾼들 그게 국민의힘이 변화했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겠냐. 그까짓 거 간판가리 한번 해가지고 옛날처럼 똑같이 윤 어게인 한들 그게 국민들한테 무슨 소구가 있겠냐. 중요한 건 정책이라든가 메시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중도 소구가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으로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것은 당의 입장이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는 세력 교합이 중요하기 때문에 윤 어게인도 배제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니 민주당도 지난 대선 때 진보당하고 합쳐서 선거 캠페인 하지 않았냐. 뭐 이제 예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바로는 국민의힘 입장은 아직은 그 뭐라고 그럽니까 내란과 비상계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장 기자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저기 하는데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쪽에서 반응 중에 아니 저쪽도 이게 극자 그 진보하고 하지 않냐. 맞아요. 근데 제가 책 쓴 이유 중에 하나 중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양비론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이제 우리가 제가 또 이제 대학 들어서 40년 동안 극우도 나쁘고 극자도 나쁘고 뭐 보수 건전 진보 뭐 중도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니 뭐 극우 미디어도 있지만 극자 미디어도 있잖아. 뭐 이쪽도 그 편향적이잖아. 이쪽도 그렇지만 이쪽도 그러잖아. 막 이런 어떻게 양비론적으로 사고를 하게 되니까 문제가 뭐냐면 대안이 없어요. 다 이러면 둘 다 나쁜 놈이고 뭐 이렇게 다 원래 이게 미디어가 원래 이렇게 돼. 디지털 하면서 다 이렇게 극우 미디어처럼 다 이렇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소리 높여 외치는 이렇게 가는 건 이쪽도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쪽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 이제 그 장 기자님이 취재하셨다고 마지막 말 저쪽도 그렇잖아. 라는 게 국민들도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안 그래요. 극우가 유별나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극자가 요즘에 뭐 굿뉴스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그 일본 그 적군파가 그 비행기를 납치해 갖고 평양 가는 그걸 다룬 영화인데 그땐 극자가 있었어요. 그 적군파라는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서 뭐 폭력을 하고 막 이런 진짜 극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혹시 앵커님 극자가 뭐 문제된 거 기사 본 적이 있으세요? 지금 최근에? 최근에는 극우가 더 이제 많은 사람들의 없어요. 관심을 받고 그러니까 있죠. 극자는 그 사회주의 몰락 이후 극자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굉장히 없어요. 물론 그런 신념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분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극자가 어떤 그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거나 나쁜 짓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게 별로 없어요. 진보적인 이념에 충실하신 분들은 대부분이 그 사회의 보편적인 복지 문제라든가 인권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지 저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미디어도 이 극우 미디어가 지금 독특한 그 문화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 네. 특히나 우리가 탈진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보다는 자기 이념 또는 감정이 더 중요하게 여론에 미치는 현상 이런 걸 이제 탈진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에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진영에 맞고 내 기분에 맞는 거, 내가 좋게 느끼는 게 진실로 느끼는 것. 그게 이제 탈진실인데 이 탈진실 현상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극우 미디어 생태계다. 우리 사회 전체가 아니라 우리 사회는 아직도 많은 부분은 사실에 중심한 그 체계, 미디어 체계가 유지되고 있고 극우 미디어 체계에서 그러한 그 탈진실, 그러니까 사실보다는 감정이나 이념에 앞서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극우 미디어다. 그래서 전 사회 전반적인 탈진실 문제를 걱정할 게 아니라 극우 미디어 생태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탈진실 현상,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두 다 그냥 탈진실이야. 다 이렇게 돼. 방법 없어. 세계가 그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해법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곳, 그것이 왜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네. 책에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세계가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극우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생태계를 좀 파고들어서 봐야 된다. 자연스럽게 책 얘기로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극우 미디어의 문제를 다룬 책은 좀 별로 없었다 이런 후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논문 주제가 원래 이게 아니었는데 불법 계엄을 만나면서 좀 달라지셨다라고 이야기하신 거를 봤는데, 그러니까 극우 유튜버 모니터링 같은 걸 좀 하셨어요? 이 책을 쓰시면서? 이 책 쓰면서 참 많이 봤죠. 네, 어떻던가요? 좀 점잖아야 되니까 좀 되게 점잖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감정 한번 이게 네. 다스리고, 네. 감정을 좀 다스리고, 진짜 열심히들 해요. 진짜 열심히들 해요. 막 진짜 시뻘게 가지고 뭐 경악 뭐 이재명 요번에 미국 가서 트럼프하고 만나면 잡혀갈 거다 뭐 이런 것보다도 진짜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막 하는데
댓글들 보면 맞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탈진실 현상이 극화돼서 나타나는 게 좀 구구 미디어다라고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 부정선거 음모론도 있잖아요. 원래 시작은 그 김어준 씨잖아요. 김어준 씨가 먼저 얘기를 했는데 2012년 그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 부정선거가 있었다 해갖고 이제 제기를 했는데 그거를 제기를 하자마자 뉴스타파 지금에서 이제 진보적인 매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뉴스타파가 그 음모론이 틀렸다는 거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콘텐츠를 올렸거든요. 그 이후에 이 진보 진영에서는 그런 어떤 사실에 근거한 비판이 있으면 그게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진보 진영에서는 그 부정선거 음모론이 없어졌거든요. 근데 그게 극우로 넘어가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이 극우에서 제기하는 이제 극우 부정선거 음모론이 만들어졌는데 이건 어떤 사실적 주장에 입각해서도 없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사실적 주장을 한 사람이 저놈도 그 음모론을 만들어낸 그 세력이야. 저놈도 중국 공산당에 포섭된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그거에 대해서 맞다. 우리가 요 얘기한 건 좀 틀렸나?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극우 미디어의 가장 특유한 성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고립되는 거죠. 딱 자기들만.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고립돼서 자기들끼리 앉아갖고 지구는 여전히 평평해 이러고 그다음에 그 진화 같은 건 없어. 창조론이 아직도 맞아. 이런 걸 이렇게 믿듯이 극우 미디어 생태계에 한번 들어가면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딱 고립된 생태계를 형성하면서 그거에 아닌 얘기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물론 이제 유튜브에서도 진보적인 유튜브도 많이 있잖아요. 시사인도 약간 진보적인 느낌이 없지 않은. 하지만 진보 진영은 그래도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고 사실과 다른 게 나타나면 부끄러워하기도 하잖아요. 내가 어떤 걸 제기했는데 틀렸다. 그럼 뭐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그게 그런 어떤 사실의 검증 동력이라는 것들이 아직도 제가 보기엔 작동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극우 미디어는 그게 작동을 하지 않는 게 제일 문제다. 사실에 근거한 비판이나 게 나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실이 아니라는 걸 하면은 좀 이렇게 받아들이고 저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역화라고 얘기하는데 불 올 때 불을 밀어내려고 또 불을 해갖고 이제 끄듯이 이렇게 딱 뭔가 법원에서 부정선거물은 아니야 라고 하면은 저거는 그 음모론 그 세력이 우리를 하려고 하는 거야.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더 강화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 미디어 생태계가 우리 사회나 전 세계에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거죠. 장윤성 기자님도 사실 취재 편의점으로 이제 유튜브 저널리즘을 이끌어가고 계신 분인데 이러한 좀 그러니까 객관적 사실이 왜 이제 이 생태계에서 통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는지 혹시 좀 알고리즘? 예, 제가 KBS의 심야 프로그램에 나가서 그 얘기를 해가지고 뭡니까 장성철 소장한테 막 야단 맞았었는데 대통령이 알고리즘 인사한다. 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알고리즘 인사. 극우 유튜버들이 막 이를테면 뭐 무슨 위원장 그러니까 정부 공공기관에 자꾸 뭐 극우 유튜버 출신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서 또 그 무렵이었는데 그 얘기했더니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어떡하냐 막 그랬었는데.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탈진실이라고 말씀하실 때 오래됐어요. 오래됐고, 그리고 믿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 맞다고, 옳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종교적 신념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극우 미디어를 접하는 대부분의 분들은 종교하고도 일정 부분 좀 결합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윤어게인 집회 취재에 가보면 교회에서 함께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5060 여성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를 기반으로 해서 극우 기독교가 사실상 이 극우 미디어가 성장하게 되는 또 다른 뒷배 배경 뭐 이런 게 됐을 수 있고 뭐 다른 나라들은 저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독특하게도 이게 좀 연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래서 누구는 종교개혁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는데. 언론 개혁을 넘어서. 네. 종교개혁도 필요하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산을 넘을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저는 이게 다 좀 연결된 측면이 있고 어찌 보자면 우리가 잘 뿌리를, 연원을 찾아서 가보면 식민 지배를 겪고 일제강점기를 지난 다음에 해방이 됐고 그리고 나서 친일을 청산을 똑바로 했어야 됐는데 반민특위가 형해야 되면서 제대로 된 친일 청산을 못하고 그리고 이제 독재 상당히 긴 독재를 거쳐오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제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역량을 쌓아온 측면도 있지만 이 잔뿌리들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그 뿌리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고 사실 극우 미디어뿐만 아니라 극우 미디어가 생산되기 이전에 그 토대가 되었던 그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들이 해왔던 수많은 행태들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고 사실은 저널리즘 J에서도 그 보도를 굉장히 많이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딱 극우 미디어 하나만 떼어내놓고 보기에는 그 역사성이 너무나 유구하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사회가 성찰적 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건강한 소통이 가능한 나는 저 사람들 얘기는 절대 듣지 않아요. 너 파란당이야 빨간당이야. 그러면 밥도 같이 안 먹어. 예, 이렇게 돌아가는 식의 방식이 된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결국엔 저는 이게 정치 차원에서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여기서 적당히 적고 넘어가 또 뭐 이런 논쟁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는 못 가. 그래서 사실은 참 어렵지만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에 응원봉을 들고 나온 2030 청년 세대를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이 내란만큼은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다는데 대중적 합의가 됐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 내란 세력을 걷어내고 정말 잘못했다 반성하고 확실하게 근절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내란 극복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전혀 그런 태도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극복해가는 과정이 더 어려움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댓글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막 말씀 남겨주신 게 이제 가짜 뉴스만 좀 제대로 엄벌하면 이 소란스러움이 좀 줄어들 거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일종의 금융 치료하자 이런 제안도 해주셨는데 사실 뭐 이 책에도 나오지만 폭스뉴스 같은 경우는 그 미국에서 대선 조작설 이 보도로 거액의 1조 원 넘는 손해배상액을 좀 이제 내는 그런 사례들도 있는데 사실 뭐 그것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은 최근 이제 민주당 주도로 언론 개혁안 좀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 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이 내용을 담은 건데 이게 이제 허위 조작 정보가 좀 명확하지 않다라거나 뭐 정치인에 대한 이 손배 청구권 때문에 권력 비판 좀 어려워질 수 있다. 뭐 위헌 소지도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지금 현재 이 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두 분 보시는지. 일단 좀 너무 급하게 만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체적인 내용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이렇게 보면 내용을 이렇게 보면 그 유럽연합에서 만든 디지털 서비스 액트 DSA 그 법을 굉장히 많이 참조한 법안이에요. 그 디지털 서비스 액트 법안을 굉장히 많이 창조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나는 이렇게 보면서 왜 이렇게 서둘러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냈을까? 차라리 디지털 서비스 액트 같은 제대로 된 법으로 냈어야 되는 게 아닐까? 좀 더 논의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거기 허위 정보에 대한 규정이 있고 허위 조작 정보 규정이 있고 불법 정보가 있고 그 세 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게 있는데 그 유럽연합의 DSA 법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음주운전을 없애려면 처벌을 좀 강화하자. 이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많이 강화됐잖아요. 음주운전의 문제점 반에서 그러면서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 그 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하기 위해서 좀 강화하자 해서 많이 강화돼가지고 좀 갈 때 좀 자꾸 속도 줄여야 돼서 불편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동의하기 때문에 그것이 정착이 됐는데 이 미디어 문제는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럼 처벌 강화하면 돼. 라고 하면은 해결이 되면 좋은데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된다. 왜냐하면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렇게 처벌이 강하면 언론의 자유가 위축이 돼요. 네. 미국 법원에서도 숨쉴 공간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딱 떨어지게 이거야 딱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숨쉴 공간이 없어진다. 조금이라도 틀린 얘기하면 이게 뭐야 너 틀린 얘기했어? 이러면은 기자가 뭐
압수수색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 계좌 추적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어떤 그 목격자나 이런 사람들 그 증언 네. 이런 인터뷰 듣고 취재하고 해갖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너무 강하게 하면 이 위축이 되고 너무 약하게 하면 허위 조작 정보가 안 없어질 것 같고 이게 되게 딜레마가 있네요. 딜레마거든요. 굉장히 정교하게 해야 되는데 DSA 그러니까 유럽연합의 DSA 법은 불법 정보와 허위 정보를 이렇게 딱 나눠요. 그래서 불법 정보는 무조건 금지야. 그러니까 법에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그 유럽의 각 국가의 법에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을 하면 그 플랫폼 사업자가 그걸 없애야 돼. 네. 그 삭제 의무야. 완전히 의무예요. 근데 허위 정보에 대해서는 이게 애매해요. 약간 애매해. 누가 허위 정보를 판단할 거냐. 뭐 이런 그렇죠. 것도 그 논란이고 굉장히 해서 그 DSA 보면 허위 정보에 대해서는 그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 정보를 줄여서 그런 사회적 위험성을 완화시켜야 될 의무를 부과를 해요. 니들이 알아서 해라. 찾아봐라. 니들이 허위 정보를 어떻게 없앨 건지. 다양한 방식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믿을 수 있는 정보 출처. 네. 이런 거를 그 구글에서 선택을 해서 미국에서는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허위 그 부정선거를 치면 믿을 수 있는 출처가 먼저 오픈이 되게 알고리즘이. 해서 그걸 먼저 보고 그러니까 부정선거물은 틀린 겁니다. 법원 판단으로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걸 다 보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건 뒤에 나오게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그 유럽연합이 위험성 완화 조치의 일환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플랫폼 사업자가 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해서 믿을 수 있는 정보가 먼저 노출이 되고 음모론이나 이런 것들은 되도록 노출되지 않게 알고리즘을 바꾼다든가 그다음에 그 제가 이 책에서 주로 썼던 게 그 보상 체제를 좀 바꾸자. 그러니까 조회수 중심으로만 하면 그냥 음모론 소리 높여 외치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정말 취재 열심히 해갖고 하는 거는 재미없거든요. 정말 취재 열심히 해도 사회에 의미 있는 거 취재해도 조회수에서는 별로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목소리 크고 막 경악 이런 게 더 그 조회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좀 바꿀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그러니까 아까 믿을 수 있는 출처처럼 뭔가 그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 대한 가중치 알고리즘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보상도 좀 많이 해주 이런 것들을 플랫폼 사업자가 하도록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허위 정보를 없애는 데서는 난 좀 더 유력한 방식이 아닌가. 근데 우리나라 법 지금 그 정보통신망법에 허위 정보, 허위 조작 정보 전 그 개념이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나눠서 해놨던데 약간 애매해요. 약간 애매해. 애매하다. 그리고 누가 판단할지도 애매하고 허위 정보라고 해서 뭐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허위 정보다 했는데 사실은 법원 판결을 나중에 받았는데 나중에 진실로 밝혀질 수도 있거든요. 그 법원이라는 거는 어떤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증거를 못 대면 틀리다고 판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증거를 못 댈 뿐이지 진실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위 정보라고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걸 불법으로 처벌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건 허위 정보하고 허위 조작 정보를 정확하게 개념 정의가 되냐. 그리고 이것을 누가 판단하느냐. 법원이 판단한다고 했는데 법원의 판단이라는 것이 정말 진실성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되느냐. 법원은 법 위반을 따지는 거잖아요. 조항을 가지고 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거지 진실인지는 안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진실성 판단위원회가 아니에요. 네. 법원이라는 것은. 근데 진실성 그러니까 사실이라는 걸 법원에다 맡기는 게 맞는지 에 대해서도 좀 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더 논의를 좀 하자. 이게 우리가 허위 조작 정보를 없애야 된다는 점 100% 동감하고 급하다. 동감해요. 급하다. 정말 급하다. 그럴 급하고 없애야 된다는 건 100% 동감하니까 빨리 좀 논의장을 좀 만들어 보자. 허위 조작 정보가 뭔지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해보고 그다음에 그걸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좀 시급하게 논의를 좀 해서 제대로 된 법, 제대로 된 디지털 서비스 액트 같은 DSA 같은 그런 법안을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김현지 부속실장과 관련된 가짜 뉴스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근데 그 평범한 시민들이 보기에도 낯뜨거운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그게 플랜카드에도 막 걸려 있고, 현수막도 걸려 있고, 그리고 또 유튜브 열어보니까 유사한 또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걸 진실로 믿는 겁니다.
정말 이런 거 아니야? 근데 너무 많이 배운 사람들 있잖아요. 변호사 이런 사람들도 그걸 사실이라고 믿고 이렇다는데 기자님 정말 어떤 거예요? 가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만큼 시각이 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당장 그게 사실로 믿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단이 필요하고 엄벌을 해야 되는데 말씀 주신 대로 처벌 위주로 가는 게 옳은 것이냐,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해명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사실로 밝혀주고 이런 게 더 중요한 거냐.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조처가 우선하는 거냐. 사실 그 양당의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금융치료가 필요하다, 세게 혼내줘서 망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가짜뉴스 하는 유튜버들 완전히 망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는 빛도 못 보게 해야 된다. 이런 심리가 있는 걸로 알아요. 실제로 그런 마음이 들죠. 그리고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가짜뉴스도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격한 감정을 갖게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는 감정은 좀 누그러뜨리고 우리 사회뿐만 아니죠. 전 세계가 앓고 있는 이 가짜뉴스의 함정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미디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카톡창 그만 보고 뭐 이런 거예요. 야, CNN에 보면 뭐 부산항에 뭐가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곧 전쟁이 난다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하죠. CNN 보지 말고 JTBC, MBC 먼저 봐. 한글로 먼저 읽어. 그리고 부족하면 그때 CNN 봐. 이제 이런 건데 가짜뉴스가 상당히 신뢰도가 있는 언론을 인용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CNN이 그런 거 보도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부산항에 무슨 전쟁이 납니까?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는데 마치 그게 CNN에서 이런 게 나왔대. 근데 이분들이 CNN을 검색할 시간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사실로 믿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걸러내는 노력이 사실은 우리 기성 언론들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 싶고 볼 수 있고 적극적으로 시청자들과 만날 수 있는 접촉 그 환경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기성 언론도 어쨌든 아주 드라이하게 스트레이트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그렇게 많이 접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자극적인 제목에 충격, 속보 막 이런 거에 사람들이 현혹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걸러내는 노력도 필요하고 저는 유튜브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뉴스, 특히 정치 뉴스를 접하는 비율이 60%인가를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높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유튜브가 이런 이를테면은 뭐 이제 조회수만 높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체계를 좀 넣어서 이렇게 의미 있고 그리고 너무나 심하게 가짜뉴스를 내는 매체들에 대해서는 유튜브가 걸러내고 알고리즘에 걸리지 않도록 하고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게 지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보면 사실 그게 제가 이제 좀 약간 비판적으로 접근을 했지만 좋은 내용 많아요. 지금 장유선 기자님 말씀하신 팩트체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넣어놨어요. 팩트체크를 지원하고 팩트체크된 내용들이 그러니까 가짜뉴스, 허위 조작 정보죠. 허위 조작 정보를 없애기에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이 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조금만 더 그러니까 앞부분, 그러니까 허위 정보와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개념 정의, 이걸 어떻게 할지, 표현의 자유 문제와 제재, 이 문제 어떻게. 사실 미국 구구 유튜브 보면 정말 저를 1조 3천억 받았거든요. 폭스뉴스가. 근데 그때 법원에 제출된 증거가 뭐가 있었냐면요. 부정선거물을 막 얘기를 했는데 앵커하고 보도국장하고 사장하고 카톡을 한 거, 메일을 기사를 보면 저 새끼들 거짓말이야. 부정선거물은 말도 안 돼. 지들끼리 막 그런 대화가 나와요. 그러니까 폭스뉴스 회장도 그렇고 다 이게 아닌 거 알아. 근데 왜 했냐면 시청률 때문에 한 거예요. 시청률, 그래서 어떤 대화에 보면, 야, 오늘 시청률 대박이었어. 역시 부정선거하면 시청률 대박이야. 막 이런 대화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그 대화를 법원이 개시 결정으로 해서 이제 확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조 3천억이 가능했던 거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그거를,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는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에 의해서 증명을 해야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거든요.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 돼요. 추정이 없어요.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언론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걸 보도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불가능하고 힘들다는 걸 특히나 민사재판에서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추정 조항을 넣었더라고요. 이러면 그럴 것으로 추정하자라고 하는데 나는 이건 좀 위험하지 않나. 추정하는 건 명백한 증거도 없를 가지고 하는 게 더 그리고 여러 개 하는 게 아니라 액수를 더 높여서 정말 문 닫을 정도로 세게 하더라도 좀 확실한 경우만에 하나의 걸 완전히 본보기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벌칙금이 되게 낮은데 미국은 굉장히 세지만 많이 단속은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 걸렸을 때 딱 크게 하면은 안 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으니까 좀 과징금 액수를 굉장히 높여서 정말 일벌백계 하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많은 걸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는 이제 팩트 체크나 이런 걸 통해서 가짜뉴스가 정화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더 낫지 모든 걸 다 그냥 갖다가 다 엄벌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액수를 높이더라도 명확하게 증명된 것만 명확하게 강하게 처벌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관련해서 더 많은 좀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오늘 행안위에서 이 혐오 차별 내용이 담긴 정당 현수막을 제한하는 법안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라는 속보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시간이 이제 다 돼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뭐 더 마무리 아니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김은지의 뉴스인 11월 20일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 즐겨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11월 19일 김은지의 뉴스인 두 번째 코너는 김규현의 대리운전입니다. 김규현 변호사가 운전대를 잡고 이 정치 현안을 빠르고 깊이 있게 해설해드리는 코너인데요. 오늘 이제 보조석에 앉을 분은 오창석 시사평론가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든든한 대리운전 기사님께 잘 부탁을 드리면서 오창석 평론가님은 시간에 처음 이제 출연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독자분들한테 이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시사인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많은 처음 만나서 반갑고요. 사실 지난주에 저희 사장 남천동에 그 김인지 기자가 네, 맞습니다. 네, 출연을 해주셔서 다음 주엔 저와 함께 하자고 했는데 안 오셔서 네, 제가 매우 당황스러워. 아니 뭐 누군가는 앉아 계시긴 한데 굉장히 당황스러워. 네, 예. 지금 출장을 가셨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또 청년재단 이사장 취임했다 이거 또 기사가 많이 났던데 네. 이게 급여 없는 보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어떤 뭐 포부랄지 뭐 네. 이런 거 한 말씀도 같이 해주시면. 재단은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설립이 됐고요. K스포츠 미르재단과 함께 소위 말하는 이제 기업인들의 이제 어떤 삥을 뜯는 그런 어떤 재단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네. 재단의 취지는 굉장히 아름다웠으나 네. 재단의 출범 과정이 굉장히 좀 뭐 녹록진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 K스포츠와 미르재단은 사라졌고요. 청년재단은 없애기가 굉장히 애매하죠. 취지는 다 동일하잖아요. 네. 청년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청년재단만 존치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출범해서 올해로 딱 10주년이 됐고요. 보수를 받는 이사장을 선택할 수도 있고 보수를 받지 않는 이사장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그게 차이가 겸직 여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하고 있었던 제 사장 남천동 유튜브도 있고 또 다른 대외 활동도 조금 병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겸직을 선택하고 보수를 받지 않는 걸 택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예. 댓글에 급여는 얼마나 됩니까? 급여요? 네. 그 전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정범구 청년재단 이사장이 계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2억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포기하고 네, 이사장으로서 이 방송을 보시는 기업인들이 더 많이 번다. 아니 자유가 갑자기 갈비뼈가 아픈데 자유를 택했다. 네. 이 방송을 보시는 기업인분들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우리 재단에 기부를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한테 돌아오는 건 없습니다. 네. 댓글에 포스트 장예찬이다. 뛰는 장예찬이 왜 나는 오창석이다. 지금 사진도 같이 저희 PD가 준비를 했는데, 네. 전 이제 이사장이 이제 전임 이사장이. 네. 네. 약간 지금 남천동처럼 되어가는 것 같은데. 아니 포스트 장예찬은 네.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전임 이사장은 장예찬 이사장이 맞았고요. 사실은 이제 연락을 해서 어떤 일을 하면 되는지는 물어보긴 했습니다. 네, 만나셨어요? 왜냐면은 이제 그거는 뭐 여야와 정당 간의 문제가 아니라 재단을 어떻게 운영하는 거에 대한 문제인데 안타깝게도 이제 장혜찬 이사장도 그만둔 지 2년이 넘어서 벌써 그렇게 됐군요. 임기가 3년이거든요. 임기가 3년인데 장혜찬 이사장 같은 경우는 출마를 하는 바람에
2년간의 이사장의 공백이 있었어요. 아. 네, 그러다가 이제 오랜만에 이사장이 들어가는 입장이라 생각보다 인계할 것이 많고 내부에 좀 정리할 것도 많고 또 이제 취임이 연말에 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안이 다음 주 수요일에 결정이 돼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을 어떻게 꾸릴지를 이제 부랴부랴 지금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보고받으면서 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취임할 때 그래서 직원분들한테 3년 임기를 반드시 다 채우겠다. 포부를 밝히셨군요. 네, 왜냐면 이제 이사장의 공백이 생기다 보면 큰 일을 추진하는 게 다 멈춰지더라고요. 재단의 수건 사업 중에 하나가 공공기관 전환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청소년 관련된 내용의 공공기관도 있고요. 노인 관련된 공공기관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 관련된 공공기관은 사실은 애매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무조정실이 주무관청인데 청년정책진흥원이라는 걸 원래 만들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수건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해놓고 나오는 게 일단 1차적 목표로 청년정책진흥원을 만든다. 예. 그걸 만들면은 더 기업들한테서 이제 후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아니죠. 공공기관이니까 이제 못 받죠. 못 받아요? 예산을 아예 이제 국가 예산을 받을 수가 있죠. 지금 같은 경우는 묶여 있는 예산과 일부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뭐 행안부, 뭐 성평등가족부 등등에서 청년 관련된 프로젝트 사업을 따옵니다. 기업에서는 그 거의 이 기부를 하되 같이 예를 들어서 뭐 주식회사 김규현이 있으면 주식회사 김규현과 함께하는 청년 봉사사업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농협 이런 곳이 있습니다. 오창석 이사장님 때문에 청년재단 구독했다 이런 댓글도 나오고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68만 9,549명 이게 이제 구독자인 거죠? 그럼요. 네. 어마어마한 구독자. 저희 청년재단 지난 10년간 4,900명이었는데 오늘부로 19,5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10년의 성과를 지금 뒤집고 있는 지금. 네. 취임 이틀차 만에 4배를. 68만 9천 명은 아마 제 임기 중에 불가능할 것 같고요. 시사인도 구독 많이 해주십시오, 여러분. 3년치 구독자 이미 다 채운 것 같은데. 충분하죠. 네. 하지만 여러분 아직도 부족합니다. 오늘로 2만 명을 채워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되게 적극적으로 영업하시는 이사장님의 면모 되게 보기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뉴스가 많아가지고 또 바로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소식은 이제 한국 정부가 이제 미국계 사모펀드죠. 론스타와 벌인 배상급 지급 분쟁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간만에 좀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 정치권이 또다시 이제 공방 모드를 벌이고 있는데요. 김민석 총리가 이 새 정부가 거둔 쾌거다 어제 이렇게 발표를 하자 한동훈 전 대표가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라. 과거에 이제 반대한 것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날을 세웠어요. 이 사안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뭐 누구 덕이라고 보는지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던데. 사실 이거는 현 정부 때 지금 우리가 이걸 받아낸 거잖아요. 네. 승소를 받아낸 거니까 제일 큰 공은 당연히 현 정부에서 고생한 공직자들한테 있는 것이고 근데 그렇지만 이게 보면은 거의 이명박 정부 때 시작된 소송이에요. 그렇죠. 오래된. 그래가지고 거의 뭐 10년 이상을 쭉 끌어온 거다기 때문에 사실 예전부터 그때부터 공직자들이 쭉 고생해왔던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다 잘한 거죠. 그 와중에 이제 한동훈 장관도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뭐 한동훈 장관도 잘한 겁니다. 그럼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죠. 칭찬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그런 것이 어떤 큰 공이나 뭐 이런 성과가 생기면 꼭 어느 조직에나 있어요. 이거 내가 다 했다고. 이거 다 내가 다 한 거야. 나 때문에 한 거야. 라면서 이제 떠벌리고 공정을, 어디 가서도 내가 뭐 다 한 것처럼 뭐 떠벌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로 조심해야 된다.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사람만 피하면 우리가 인간관계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13년짜리 소송이고 2억 1,650만 달러 그리고 플러스 이자까지 달라고 한 건 이제 배상금 0원이 된 건데 이 말씀하셨다시피 판결 뒤집은 사례가 1.5%밖에 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적은 수치로 해낸 건데 그런 비율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김규현 변호사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 그 시간을 이끌어온 모든 사람들이 잘한 거예요. 그 13년 동안 정권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 정권에서 그러면 발표를 안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명박 정권에서 시작했으면 이명박 정권 사람들이 우리가 시작했다라고 발표를 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모셔와야 돼요. 발표하세요. 그래서 그 웃기는 약간 이제 비유를 들자면 예전에 연트럴파크 연남동에 그거 만들고 나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만들었냐 물어보면 그 당시에 추진했었던 그 해당 지역구의 연남동 구의원이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시다. 그래서 어느 술자리 가서 만났는데 마포구 시의원이 그거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느 술자리 갔더니 마포구 구청장이 그거 내 관할이야.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런 거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이 다 자기가 했다니까 갑자기 마포구의 정청래 그거 내가 한 거야. 모두가 만들어낸 결과인가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 만나뵈면은 그거 제가 허락을 해줘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한동훈의 한 스푼도 있겠죠. 하지만 최종적으로 결론 난 건 현 정부니까 그냥 같이 나눠갔으면 좋겠다. 이걸 가지고 너는 손대라, 뭐 너는 아무것도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러니까. 애매하다. 이렇게 따지면 윤석열 탄핵도 제가 시켰습니다. 그렇죠. 빛의 혁명 자리에 있었죠. 네. 그렇죠. 네. 다 했잖아. 네. 내가 다 했어. 인마. 개혁 막은 것도 저도 국회 앞에 있었습니다. 당일. 네. 네, 한동훈 전 대표 얘기가 나와서 좀 언급을 하자면은 사실 최근에 SNS 저격수로 좀 부활을 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장동 사건이 항소 포기 관련해서 이슈가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정성호 장관 포함해서 박범계 의원까지 좀 집요하게 이 토론을 이제 하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김규현 변호사님이 얼마 전에 박상수 변호사님이랑 또 대리 토론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원래 제가 한동훈 대표한테 하자라고 했는데 이제 깔끔하게 무시당하고. 네, 한동훈 대표님이 네. 대표가 조국 전 대표랑 이제 SNS에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누군지도 모르는 대타 세우지 말라고 저 누군지도 모르는 대타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아니 모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옛날에 그 최상병 특검하자고 할 때 아. 당대표 시절에 네. 제3자 특검을 하자라고 주장을 해. 이거 못 받겠지? 이러고 제3자 특검해요. 근데 민주당이 받았거든요. 네. 오케이 받을게 하자 그랬더니 뻘쭘해지잖아요. 그러면 구명로비 제보 공작도 포함해서 특검을 하자.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제보를 했으니까 그 공작이라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투사 받겠다 좋다 하자라고 하니까 한동훈이 또 도망가. 발의를 안 하고 막 그때 막 우물쭈물대고 그랬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제보 공작이 나요 나. 왜 몰라. 근데 뭐 하여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토론을 하긴 했는데 이분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SNS 저격수라 그러잖아요. SNS 저격수 한동훈. 네. 어울려요. 그냥 이걸 계속 쭉 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약간 진로 상담해 주듯이. 그렇죠. 약간 좀 하루에 페이스북을 막 30개씩 올리고 막 그런다는 거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지금 그 뭐 전뇌 인간 같은 게 됐나 지금. 항소 포기부터 이제 론스타까지 인터넷에 살고 있어 지금. 150개 썼대요. 글을 150개를 썼다고요? 항소 포기부터 시작해서 론스타 오늘까지 거의 150개를 썼다는데 이게 그러니까 본인 생각했을 때는 아마 물 만난 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난리가 난 상황이거든요. 뭐 좀 다룰지 모르겠지만 박민영 대변인 뭐 이런 논란도 있고 하고 하는데 거기서 무슨 유튜브 총연합회 뭐 이상한 단체가 나와가지고 한동훈을 잘라내라 라고 요구를 하는데 민주당이나 뭐 이런 데 요구한 줄 알았더니 국민의힘에다가 한동훈을 잘라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한동훈은 지금 싸워야 될 게 국민의힘 지금이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하고 토론하자 그러고 지금 막 그렇게 해야 되는 한국인데 민주당에다가 자꾸 토론을 하자고 이렇게 촐랑촐랑 달라붙는데 정말 이거는 전략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약간 돌돌이 이거 할 때랑 비슷해요.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만약에 그 토론 한번 하시긴 했지만은 한동훈 전 대표랑 토론을 하는 기회가 열린다라고 하면 좀 어떤 거를 좀 여쭤보고 싶으신가요? 이거는 너무나도 명확해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안 하는 게 있어요. 얘기 안 하는 게 뭐가 있냐면 7,800억의 정체예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7,800억이냐 이거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박상수 변호사랑 토론할 때도 7,800억이 어디서 나왔는지 일단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하고 토론을 들어가자라고 했더니 설명을 못 해요. 그냥 검찰이 기소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말이 되냐고 이게. 그래서 사실은 7,800억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게 너무나도 말이 안 된다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캐묻기만 하면은 아마 그냥 금방 미천이 드러날 것이고 그렇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뭐 사실 뭐 기존에 하고 하는 것들이 말이 안 돼요. 저는 그냥 정치적으로 보면은 사실 이번에 항소 포기보다는 차라리 항소를 해서 2심 3심 가가지고 더 깨지게 만들었으면 더 할 말이 없었을 건데 괜히 이런 시끄럽게 만들 빌미를 줬다라는 측면에서 정무적으로는 적절치 못한 판단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제 한 유튜브 프로그램 출연해서 SBS 유튜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가 2022년에 내가 총괄했기 때문에 대장동으로 하나로만 밀고 갔었던 선거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나도 우리가 가장 화가 난다. 근데 우리가 뭐하러 거기를 항소 포기를 압력을 넣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격분하면서 그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보면 쭉 갔어도 전혀 불리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 흔히 말하는 이제 검찰의 정무적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좋아하지 않았을까라는 제 뇌피셜입니다. 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리스크긴 했는데 다만 이 상황에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점은 유동규가 네. 소위 말해 자기가 뭐 한 3년 정도만 살고 나올 거라고 자신만만하다가 7년 구형에 8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동규도 혹시나 자기가 회유와 압박을 받았던 것을 진술할까봐 걱정하는 것이 아닌가. 네, 혹시 그런 생각, 오히려 지금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노만석 대행이 친한계인가? 이게 지금 다 공작인가? 그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고도의 지금 나중에 한 1년쯤 뒤에 있다가 갑자기 노만석이 이제 친한계 뭐 당에 입당하겠다. 이렇게 짠하고 등장할 수도 있겠다. 그러다 뭐 저의 보니까 생각이었어요. 사실 워낙 지금 정쟁화가 되고 있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요걸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장외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또 장동혁 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7,800억을 전부 회수하지 못한다면 이번 항소 포기에 가담했던 범죄자들 그게 대통령이든 법무부 장관이든 뭐 검찰총장 대행이든 그 누구라도 함께 이 7,800원을 토해내야 된다. 라고 이제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데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7,800억 원이라는 거는 사실 그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그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 총액이에요. 총액. 근데 우리가 보면 아시겠지만 어떤 입찰이나 어떤 공공사업에서도 그냥 그 과정에서 뭐 비밀 유출이 됐든 뇌물이 됐든 뭐 이런 비리가 얽혀 있다고 해서 그 사업 수익 총액을 다 몰수 추징하는 사례는 없어요. 그 법리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7,800억을 그냥 밀어붙이는 거는 그냥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한 것인데 굳이 뭐 이제 저렇게 만든 빌미를 제공해서 한 부분은 이제 정치적으로는 좀 패착이다라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저것은 2심, 4심 항소를 하더라도 인정될 여지가 정말 1도 없는 거예요. 법률가 입장에서 보면은 굳이 뭐 항소 포기를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법원이 인정한 그들의 부당이익은 얼마냐라고 한 판결문에 써 있거든요. 부패재산이라고 해서 1,120억 원까지만 법원이 딱 인정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도 그 중에서도 몰수 추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할 수 있는 부분 473억 원에 대해서만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저는 민사소송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해가지고 대장동 일단한테 받아낸다고 하면 얼마까지 인용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면 법원이 인정한 게 1,120억 원이니까 거기까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지금 2,000억 원의 재산이 추징보전돼서 묶여있기 때문에 1,120억 원의 보상을 성남시가 받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거죠. 이참에 근데 우리가 더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사후에 지금 남욱이 그 자기 몫의 추징보전 재산 풀어달라고 지금 신청을 했잖아요. 그게 되기 전에 성남시가 가압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1,120억 원 실제로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죠. 그 어제 이제 봉지욱 기자랑 이제 방송을 하는데 예금보험공사에서 그 가압류권을 이미 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남욱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건물과 관련해서 이미 남욱에 대해서 한 45억 정도는 가져왔는데 저도 몰랐는데 그 예보의 기획회수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거 가져오는 전문적으로 하는 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과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회수하면 부산저축은행인가요? 그 돈을 빌렸던 그 피해자분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가압류를 빨리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남욱의 추징보전이 풀리기 전에 빨리 이것이 돼야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고, 이거 빨리 안 하면 신상진 성남시장도 배임죄가 되는 거예요.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 그리고 예보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남욱이나 김만배 같은 경우에, 특히 남욱 같은 경우에는 예보에 돌려줘야 될 돈들이 있는 거예요.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이자가 엄청 불어났더라고요. 그 부분인데 그러면 이 1,120억 원, 그러니까 추징보전된 2,000억 원을 가지고 성남시하고 예보하고 둘 다 채권자가 되는 거죠. 이게 이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둘이 또 싸우겠지 나중에. 근데 뭐 성남시는 일부 더 많이 가져가서 예보 쪽이 더 우세하다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프레임에 있어서 예보가 만약에 회수를 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피해자 구제가 되니까 논조 자체가 헤드라인이나 이런 게 예보, 그러니까 항소 포기로 인해서 피해자 구제 방법의 길이 열렸다. 이런 방식으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보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효능감 차원에서는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성남시로 들어가게 되면은 성남 시민 N빵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실제로 그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재정 부담이 약화되는 거니까. 네. 예보로 들어가면은 그게 그 저축은행 피해자분들, 뭐 전 재산을 넣었다가 날리거나 뭐 몇 천만 원, 몇억 원 피해를 보신 그런 분들한테도 피해 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바람직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그 아까 얘기하신 남욱 변호사 소유 건물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 규탄대회 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당내 협조가 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적은 수가 이제 참여를 해서 이제 한겨레가 관련한 보도를 하기도 했던데 사실 이 국민의힘 행보 관련해서는 오늘 또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왔는데 나경원 의원이 이제 오늘 S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우리 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걸 당신들은 윤어게인 부정선거니까 안 된다고 내칠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 장동혁 대표가 제안한 극우연대에 힘을 실은 발언으로도 보이는데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장동혁 대표와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달리는 이유가 결국은 본인의 그 존립을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동혁 대표는 지금 당내 기반이 없는 선수도 굉장히 낮은 의원이자 대표인데 그러다 보면 화끈하게 자기를 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사실 극우 쪽밖에 없습니다. 그 해당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몇몇 교회 세력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나경원 의원은 드랍을 했다라는 얘기도 소문이 돌았지만 한강버스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의 논란이 불거지면 불거질수록 다시 한 번 더 서울시장에 욕심을 낸다는 얘기도 다시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세게 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인데 내년 서울시장 경선을 염두에 둔 거 하나 그리고 다가오는 11월 20일에 빠루 관련된 재판 있죠. 고기 관련된 해서 탄압 프레임 요 두 가지로 조금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 사람들의 생각은 저는 예전부터 국민의힘은 이제 정당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게 누가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가, 네. 누가 국민을 더 잘 먹여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 10년 전쯤부터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누가 돼야 나한테 유리한가 네. 이것만 생각하는 정당이 돼버렸어요. 그럼 장동혁도 나경원도 어떻게 해야 나한테 유리하냐 딱 이 기준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 기준에서 보면은 지금 움직이는 게 이해가 돼요. 네. 중도층으로 가거나 막 이쪽으로 확장하려고 그러면은 일단 자기들은 그쪽에 소구력도 없을 뿐더러 괜히 그렇게 갔다가 한동훈한테 빈집털이 당할 수도 있는 거세요. 이게 글로 가면 자기들이 불리한 지대니까. 그러니까 자꾸 극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또 이제 이번에 무슨 그 미디어 대변인이 네. 뭐 이상한 채널 나가가지고 뭐 거의 뭐 쌍욕에 가까운 소리를 막 하고 했잖아요. 그걸 또 두둔하고 있잖아요. 네. 그 지도부에서. 당내 자금만 그것도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선거연대를 하자 여러 세력을 규합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정작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출마는 자유지만 뭐 단기의 진실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또 나경원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출마의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네. 개항에 나가면 돼요. 개항에 나가거나 뭐 안산, 지금 안 나왔지만 뭐 양문석 의원의 지금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그 재판 과정이 좋지 않으니까 뭐 그런 곳 국민의힘은 늘 원합니다. 개항에 나가라. 당당히 맞붙고 와라. 떨어지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가기 싫어가지고 SNS에만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댓글에 네. 오창석 이사장님 여기선 윤석열 성대모사 안 하나요? 이런 댓글이 있고.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네. 갑자기 사장 남천동 분위기가 되는 톤의 매너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바로 이렇게 나오시는군요. 아니 뭐 해드리는 거 서비스인데 큐버체까지 보내는데 제가 또 대리운전이니까 대리운전은 밤에 하는 건데 원래 술 취한 사람들이 이렇게 태우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뭐 누가 증언했는데 그거 너무 웃기더라고요. 계엄 당일날 특별한 게 없었냐니까 아니 대통령께서는 특별한 게 없었다. 늘 그렇듯이 11시에 출근했다고. 어떤 대통령이 11시에 출근합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앉아있어요. 진짜 최고 직업이에요. 네. 네, 청년재단 이사장도 우리 비상근입니다. 저는 11시에 출근할 수 있죠. 출근을 안 해도 되는데 11시에 출근한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대통령급입니다. 예. 여러분 참고로 용산 대통령실 지금 새벽 6시에 출근해요. 네, 무슨 11시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진짜. 언제나 그렇듯이 명언이다. 아까 제가 하나 놓친 게 있는데 네. 오늘 나온 이제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니까 이제 법무부가 박철우 대검 반부패 부장 검사를 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령을 했고 여러 이제 검찰 고위급 인사가 단행이 됐는데 또 이제 검사 출신이기도 하고 이제 이번 인사 평가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왜냐면 네. 국민의힘에서는 대장동 항소 포기한 거 덮겠다는 뜻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상한 그때 그 주진우 법비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법비라고 해가지고 이상한 말이 아니고 법률 비서관의 줄임말이에요. 아, 네. 예, 법비, 비서관, 네. 법비 주진우, 법률 비서관 주진우. 신기한 것은 그 주진우 비서관도 윤석열 정부 초반에 법률 비서관으로 딱 임명이 되면서 그 사람이 이제 검찰 인사를 좌지우지한다라는 의혹이 상당히 돌았었고 왠지 그건 굉장히 사실인 것 같거든요. 네. 예. 근데 보면은 검찰 인사를 그렇게 평했다? 아니 생각해 보면 도이치 열심히 수사하던 1차 수사팀, 대장동 사건 열심히 수사해왔던 1차 수사팀 다 내쫓아버리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표적 삼아 하나만 딱 보고 달리는 2차 수사팀 사냥개 같은 사람들을 쫙 거기 투입시킨 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고 그 당시에 법비 주진우고 예. 법률 비서관 네. 이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런 짓을 벌여놓고서 이번 정부에 들어와가지고 이번 정부의 양식이나 그 방향성에 걸맞는 그런 인사들을 지금 발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됐다가 뭐 그냥 모든 걸 다 대장동으로 연결시켜가지고 이걸 덮으려는 전략이다라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발탁되는 사람들의 면면들을 보고 있으면 저는 그분들을 참 알아요. 그분들은 저를 모르죠. 그냥 그분들이 막 검사장, 막 부장검사 할 때 저는 이제 평검사의 딸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평검사를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그죠, 평검사 상급가는 다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기억합니다. 일은 어땠습니까? 잘했습니까? 그분들은 굉장히 특히 이번에 중앙지검장 되신 분은 네. 통으로 굉장히 유명한 박철우. 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잘 나가는 사람이고 거의 뭐 한동훈 뭐 이런 사람들 뭐 수사 잘했다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네. 이분도 굉장히 그만큼 잘했어요. 네. 그러니까 커리어를 보다 보면은 뭐 삐까삐까 하거든. 그러니까 어디서 이상한 사람들 됐다 놨다라고 하는데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이고. 근데 이분들이 윤석열 정권 딱 들어서자마자 우수수수 막 진천으로 이렇게 좌천돼요. 진천에 뭐가 있냐면 법무연수원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연구위원으로 좌천돼서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커피를 마시고 이제 사슴도 돌아다니거든. 거기가 상당히 고라니랑 같이 커피 마시고 이렇게 하는 곳인데 거기에 있다가 다시 이제 우수수 올라오시는 거예요. 네. 근데 보면 그분들이 좌천됐던 이유가 원래 잘 나가던 분들이잖아요. 이유가 없어. 그냥 너는 문재인 때 요직을 했어. 그러니까 내려가. 우리 쪽 개파가 아니다. 네. 이랬던 것이거든. 네. 그럼 그런 사람들 그럼 다시 살려야죠. 그렇죠. 억울하게 내려간 거니까. 네. 그러겠다는 건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뭐 도대체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네, 또 다음 또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특검 얘기를 해보면은 또 지난 10일에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씨 이제 외환 혐의 추가 기소를 했는데 이 공소장 내용이 오늘 또 나와서 좀 굉장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씨가 이제 취임 반년 만에 이 비상대권을 언급하면서 이 계엄을 구상했다 이런 내용인데 시점으로 보면 2022년 11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러니까 내란을 일으키기 2년 전인데 이때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 자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다라는 건데 이 기사 이 내용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6개월쯤 지난 때네요. 네, 그렇죠. 반년밖에 안 됐는데 나에게는 비상대권이 있다 운운하고 실제 계엄을 했잖아요. 네. 정말 하고 싶었나 봐. 우리 저 게임이나 뭐 이런 거 자동차 막 이런 거 사면은 꼭 그 버튼 다 눌러보려는 사람 있어요 이게. 다 써보고. 네. 근데 그 군대를 안 갔다 와가지고 그런지 거기에 그냥 완전 취해서 뭐 맛이 가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최근에 알았는데 그 검찰의 권한 중에 교도소를 뒤집어 놓을 수 있을 정도의 큰 권한이 있다면서요. 검찰 한 명에게. 네, 교도소를. 네. 그래서 검찰 한 명만 교도소에 떠도 난리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뭐 그런 거는 있죠. 왜냐하면 이제 교도소에서 우리가 뭐 형 집행정지, 구속 집행정지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할 때 도장을 받아야 교도소에서 내보낼 수 있거든요. 형 집행정지로. 네. 검사 도장을 받아야 돼요. 그 사실상 상급기관 같은 어쨌든 상위 레벨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형 집행정지 엄청나게 큰 일이라서 교도소에서는 교도소장까지도 다 보고가 돼갖고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면서 지금 토의까지 다 한 다음에 교도소장의 결재를 딱 하고
그제서야 비로소 검찰청으로 넘어가면 거기서 저 같은 이제 막 2년차 3년차 검사가 그 소장까지 거쳐서 온 거 이거 보면서 이거 도장을 찍어 말어 막 이러는 거죠. 아니 제가 여기 말씀드리는 이유가 검찰 한 명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워낙 크다 보니까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대부분의 조직이나 대부분의 하급 기관들이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대통령은 권한이 막강하긴 하지만 야당이 단단하게 버티고 있고 또 주요 내가 임명하고 싶은 사람들이 인사검증을 거치게 됐을 때 상처를 받거나 내가 임명하고 싶었던 사람이 낙마하는 경우에 그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위세가 하늘을 찌를 때예요. 솔직히. 그쵸, 네. 이때 무슨 뭐 갑자기 내란을 하거나 안 하거나를 떠나서 이 정권이 이렇게 마무리될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정권 초반부터 사실은 진보 유튜버에서는 저 빨리 탄핵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탄핵의 사유가 저 사람이 싫어서 저 사람의 정책의 실패로 출근을 늦게 해서 이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탄핵을 시키고 싶어도 탄핵에 합당한 사유는 못 찾을 것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상태로 5년을 가서 나라가 망했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자기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인사청문회 지금 여러분 기억하지만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은 무슨 10년직인가 20년직인가 30년직인가 40년직인가 모르겠는데 그 경북대 대학병원장 정호영 씨였나 이름이? 정모 씨가 있었습니다. 기억난다. 몇몇 사람들이 자기가 꽂으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낙마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분노가 있었다고 저는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권의 힘이 가장 셀 때부터 이렇게 했었다는 것은 하나 삐끗하는 것도 못 참았던 거죠. 그런데 이게 누적이 되고 2023년 흔들리고 2024년 총선 져버리고 이제는 김건희 씨를 향한 명태균 특검이 이제 출발되려고 하는 찰나에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갈 수 있는 곳이 없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이게 반년 차부터 눌러져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라운데 그의 생각으로 따지면은 윤석열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 분노는 그때부터 시작됐었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 와중에 극우 유튜브에서 이제 자기를 계속 막 지지해주고 칭찬해주고 막 하니까 그것만 계속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출근도 안 하고 그랬던 거 아닌가. 이 또 이제 그 김용현 전 장관의 역할도 이번 공소장에 나온 걸 보면은, 그러니까 합참이 좀 이렇게 무임기 침투시키는 계획에 좀 반대를 하자, 이틀에 한 벌꼴로 무임기 날리라라는 거를 좀 특검이 이제 얘기를 하기를 가스라이팅 하듯이 지시를 했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지난해 10월 27일에는 강호필 합참 차장이 좀 우려를 하자 김용현 전 장관이 야 임마 너는 그렇게 겁이 많아 이렇게 질책을 했다, 이런 내용도 담깁니다. 근데 또 그 이전에 그 국방부 장관이 김용현 전 장관으로 교체되는 그런 수순들도 보면은 이제 계엄을 준비한다는 이 정황이 좀 되게 구체적으로 좀 속속들이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계엄을 유튜브 언론에서 계엄 얘기를 제일 처음 한 사람이 저일 거예요. 네? 정말요? 네, 왜냐하면 언제 하셨나요? 김용현 장관 지명된 날. 네. 그러니까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된 그날 제가 다른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계엄을 준비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얘기를 하고 한 일주일 있다가 그때 이제 김민석 최고께서 그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제가 뭘 어떻게 알겠어요. 저도 아니 친척 아니면 김용현, 김규현 뭐 이렇게 친척이고 현자 돌림자였거나. 친척. 사실 내 사촌이 김용현. 종친에서 알려줬거나. 나름 제가 취재를 하긴 했어요 그때.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오지? 저는 최상병 사건을 계속 추적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의 동정을 계속 살핀단 말이에요. 뭐 하고 있는지. 그럴 수밖에 없는. 신원식이 또 어떻게 거기에 막 간섭을 하고 외압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갑자기 김용현이 온다고 하니까 뭐 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좀 알아봤죠. 그랬더니 그 지금도 뭐 말할 수는 없지만 거기서 갑자기 이제 계엄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방송에서 얘기를 하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계엄 얘기를 했죠. 근데 그때도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진짜. 그때는 정말 아무도 사실 믿기 어려운 내용이. 저희도 힘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생각은 했었어요. 이 바닥에 정말 가슴으로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김용민 PD라든지 개그맨 강성범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세요. 가슴으로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논리적인 평론가가 윤석열 정권에서는 대부분 틀렸습니다. 왜냐하면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짓을 하면 안 되거든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내란 때문에 지워졌지만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면 대한민국 헌정 역사에서 김태우 때문에 날아간 선거에 김태우를 어떻게 공천합니까? 우리가 예전에 보궐선거 떴을 때 그 누구도 그 어떤 합리적인 평론가도 또는 일반적인 평론가들도
그건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가슴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정권은 미쳤기 때문에 가능하다. 근데 그게 하나둘씩 맞기 시작하면서 그분들 입에서 내란과 계엄 얘기가 나올 때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평론을 해서는 답이 안 나오는 정권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결과가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 좀 역시나 너무 좀 충격적이다. 근데 여기서는 논리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김기현 변호사는 논리적으로 얘기했거든요. 저는 이제 실제로 취재를 하니까 그 근거가 있긴 있더라고요. 이게. 네. 무슨 뭐 경호처가 경찰을 지휘할 수 있게 만든다느니 뭐 그런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부에서 실제로. 근데 그런 게 있어도 저는 그래서 계엄을 준비하는 것 같다는 얘기가 있다라고 하면서도 저는 머릿속에서는 아이 그래도 설마 이게 아니길 제발 아니길 하는 말이 돼. 네. 그랬었던 거죠. 근데 제가 직감을 한 거는 그 이후에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그때 김용현 장관이 국정감사 하고 있었어요. 근데 북한에 갑자기 드론을 발견했다고 북한에서 발표를 막 한 거예요. 그래갖고 국방장관이 막 왔다 갔다 해 막 나갔다 들어오고 막 하는데 그때 이 양반이 합참에서는 우리가 보낸 거 아니 우리가 보낸 거 아니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한 15분 있다 김용현 장관이 들어오는데 확인해 드릴 수 없다. 이게 우리 입장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뉘앙스가 누가 봐도 옆에 있는 사람이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네. 보냈어 이거. 100% 보냈네. 그때쯤부터 진짜 무서워지더라고요. 뭐라도 한다 이 사람들 진짜. 진짜 어떻게 보면 계엄을 처음으로 유튜브에서 얘기하셨다라는 거를 오늘 처음 또 알게 되네요. 이 양반 제대로 이제 미친 사람이고 윤석열이야 뭐 군대도 안 갔다 왔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더 전쟁광적이고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도 김용현은 군인이잖아요. 네. 그 사관학교는 평생 군인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전쟁을 쉽게 생각하고 그냥 뭐 잘못하면 국민들 목숨이 다 날아갈 수 있는 문제인데 그거를 그냥 야 임마 넌 겁이 그렇게 많아? 쏴 그냥 이렇게 한다는 거 자체가 저는 이거는 사이코패스가 아니고서 이럴 수 있을까? 그래서 참 지금 생각하면 아찔한 게 유튜브에 다 남아 있긴 하지만 김민석 최고와 이제 질의 과정에서 국회에서 약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장관들이 나와서 야당 의원들과 투닥거릴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그 당시에 김민석 의원이 어떤 걸 질의하니까 당시 김용현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못 되시는 겁니다. 이렇게 약 올렸어요. 그리고 뭐 눈엔 뭐밖에 안 보여. 뭐 이런 식으로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미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발언인들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면 저렇게 자신감이 있고 너 계속 한번 짓거려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내가 똑똑히 보여줄게 라는 생각이 들어가 있지 않고서는 그런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정권이 교체돼서 보수 정권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장관 나올 수 없다고 보거든요. 정말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발언들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댓글에 이런 우려해 주시는데 내란 재판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벌을 받겠냐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사실 오늘 이제 또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재판 열렸거든요. 근데 이상민 전 장관의 이 출석을 했는데 모든 질의에 대한 이 증언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선서를 하지 않고 그래 버티자 이진관 부장판사가 증언 선서를 거부하는 건 처음 봤다면서 이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이상민 전 장관의 이러한 태도는 좀 왜 이런다고 보시나요? 이해가 안 되죠. 선서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증언 거부권이지 선서 거부권이 아니에요. 네, 증언은 거부할 수 있어요. 질문을 받고. 근데 선서는 거부를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조금 다른 게 국회에서는 선서도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근데 법정에서는 국회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형사소송법에는 선서 거부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형사 재판에서는 거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일단 선서는 해야 돼요. 하고 나서 개별 질의에 대해서 증언을 거부하는 겁니다. 굉장히 또 법률가로서의 그렇죠. 그래서 선서를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이런 경우가 없잖아요.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가. 그러다 보니까는 이 과태료 금액이 수십 년 동안 안 바뀌었어. 그래서 상한이 50만 원인 거예요. 이게. 증액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려야 돼 이거를. 이거 한 5억을 때리면 다 선서하지 그러니까 않을까요? 막 올려야 돼. 이거 50만 원이 언제적 50만 원인지 모르겠어요. 막 3, 40년 전에 50만 원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그때 엄청 비쌌겠지.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거 올려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상민 판사 출신이거든요. 자기도 알아요 이거. 알 거야. 근데 왜 이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뭐 이제 이 사람들은 이미 뭐 계엄 내란을 일으킨 사람들이니까 논리적으로 이 사람들을 뭐 이해하려고 들면 안 되는 거긴 한데 그래도 이상민 판사 출신인데 이거 더 이해가 안 되고 김용현도 지금 변호인단 뭐 깽판 치다가 지금 감치됐잖아요. 네. 네, 그 사람들도 지금 변호사 업계에서 별명이 다 붙었어요. 깽판단이라고. 네, 거기도 지금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화가 나서 이제 다 얘기하고 이상민 정말 당당하게 저도 이의 제기한다는 걸 바로 기록에 남겨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무의미한 논쟁들이 이어진다는 자체가 좀 우려스럽던 거죠. 네. 굉장히 또 이제 이진관 판사에 대한 관심도 좀 커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감시 대기 명령 내리기도 했고요. 지규환 판사랑은 또 굉장히 다른 면모로 부각되고 있는데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사실은 우리가 겪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겪는 모든 형사 재판은 다 이진관 판사처럼 합니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 형사 재판에 일반적으로 들어가면 무서워요. 무서워서 아이고 재판장님 하면서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법정 굉장히 엄숙하고 예, 거기서 뭐 손 하나만 까딱해도 막 이렇게 지적받고 혼나고 막 이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원 이 지금 기득권이죠. 법원 검찰 이런 사람들이 꼭 강양 약강이야 이게. 꼭 그 뭐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 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뭐 연예인 사건, 회장님 사건 이런 사람들만 되면은 되게 약해져요. 갑자기 지금처럼 웃으면서 아예 저녁 드시러 가셔야 되는데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이진관 재판장만 유일하게 강양 약강하지 않고 평상시에 하던 모습 그대로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법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오창석 평론가님 혹시 이번 네. 내란 재판 관련해서 그 내란 재판 관련해서 워낙 이제 톤의 차이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진관 부장판사와 지기현 판사의 톤의 매너 차이가 너무 큰데 이제 가끔씩은 이게 지금 그 얘기 나오잖아요. 자동 배당이 아니었고 지정해서 직연을 해서 뭔가 다른 꿍꿍이를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이제 믿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럴 가능성이 그래서 잘 모르기도 하지만 설마 이 내란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그 짓거리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조희대 대법원이 대선 직전에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를 향해서 내렸었던 파기환송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러고도 남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참 민주주의라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거다. 우리가 생각하는 뚜렷한 결과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까지도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지켜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좀 느낍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화가 나시겠지만 그래도 좀 국민들께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사실은 이걸 보면서 제가 뭐 민주당이나 정치권에 그래도 고언을 한번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들의 사악함 저거를 좀 배워야 돼요. 뭐냐면 조희대 대법원 누가 보더라도 지금 이재명 파기환송하고 막 이러는 거 보면은 사악한 의도가 뻔히 보이잖아요. 수원 3인방 거기다 박아놨어요. 막 다 영장 기각시키고 있잖아. 네. 10% 기각시키고 하는데 조희대 대법원이나 막 이런 사람들 티를 내요? 절대 안 내. 그냥 허허 하면서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저희는 일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러면서 뒤에서는 온갖 더러운 짓들을 다 하는 것처럼 보이죠. 예. 근데 이제 사실 일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려면. 왜냐하면 이번에 제가 검찰에서의 집단 반발 이걸 잠재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평검사로 막 강등시키겠다 이런 거 나오고 파기환송했을 때도 대법관 봐라 대법관 우리가 확 늘려버린다 너희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대놓고 해버리면은 누가 봐도 보복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강등을 그렇게 시켜버리면 누가 봐도 이게 그렇게 말을 먼저 뱉어놓은 게 있으니까 행정소송으로 갈 것이고 그럼 거기서는 보복하려고 한 거 맞네 취소 이렇게 깨질 수가 있어요. 봐봐요. 조희대가 파기환송 그 9일 2일 만에 잡아놓고 파기환송 했잖아요. 근데 조희대가 한 판결하기 10일 전쯤에 봐라 이재명 그런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면 되겠어요? 어디 나가서 이런 소리 대법원장이 막 해. 그래놓고 10일 뒤에 파기환송 딱 했다고 쳐봐요. 조희대 탄핵하면 탄핵될까 안 될까? 되겠죠. 그 정도라면.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에 대해서 뭔가 제재를 하고 뭔가 개혁을 하고 이런 걸 할 때는 싫어하는 티를 내면 안 돼요. 웃으면서 쓱 할 꽂는. 그렇죠. 항상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민주당도 항상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시키더라도 그것은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거여야 됩니다. 그러기에는 우리 민주당의 법사위원 데시벨이 너무 높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좀 배워야 된다고. 아니
조희대가 먼저 나 이재명 날린다 그런 사람 대통령 되면 안 돼라고 어디 가서 말을 해놓고 이렇게 파기환송했다고 쳐봐요. 그럼 그 되겠냐고. 그럼 저는 조희대 바로 촛불 집회 탄핵되지. 네, 대법원 앞으로 다 네. 달려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 된다. 좀 더 전략적으로 이런 접근해서 전략적이고 사악하게. 네. 전략적이고 이런 사악하게. 면모는 배워야 돼 사실 좀. 파란 시간님이 조용히 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댓글 남겨주셨는데, 네, 계속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좀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어서요. 이 최상병 특검 얘기로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중에 이제 수사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내일 혹은 모레 이제 윤석열 씨 재판에 넘길 것으로 관측되고 있고요. 그 지금까지의 좀 수사 성과 뭐 한계 이런 것들 관련해서 오늘 좀 몇 가지 예를 들어 뭐 조선일보 오늘 사설에서 최상병 특검의 영장 90%가 이제 기각되었다 이런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 병사 순직을 한 거는 참으로 애석한 일이지만 이렇게까지 확대될 일이 아니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김기현 변호사님은 좀 최상병 사건 오랫동안 또 가까이서 담당을 해 오셨는데 이러한 조선일보 평가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그런 소리도 하대요. 검찰이 했으면 더 검찰한테 맡겼으면 더 잘했을 거다. 이런 소리를 하고 또 일가에서 한동훈계 쪽에서는 제3자 특검했으면 더 잘했을 거다. 뭐 대법원장 추천 특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면 조희대가 추천한 사람이 잘했을 거라고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최상병 특검이 이제 다음 주면 끝나거든요. 다음 주면 끝나는데 잘했어요. 총평으로 보면은 저는 한 100점 만점에 한 80점 이상은 주고 싶어요. 그리고 검찰, 경찰 누구한테 맡겼어도 이런 결과는 못 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임성근 구속했고 그 업무상 과실치사 다 기소를 했고 수사 외압도 대통령이 경로했고 여러 가지로 지금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나 이런 걸 대통령이 직접 챙겼다는 정황들 진술들 다 받아냈잖아요. 다 밝혀낸 거예요. 근데 아쉬운 부분은 로비. 도대체 대통령한테 누가 로비를 한 거냐라는 그 통로 부분이 아쉽게도 지금 명확하게 드러나지를 못한 상황이고 그리고 실무자들, 중간 간부들 수계급들은 대부분 이제 다 기소로 처리로 가고 있는데 그 중간에 대통령실이랑 국방부에서 중간 간부들이 장난친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람이 많아가지고 뭐 수사 여력이 거기까지 닿지 않았던 것인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에서 지금 애매한 상황들이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이제 국수본으로 이관이 될 거예요. 네. 수사가 끝마쳐지지 못한 부분은. 그래서 국수본에서 이어서 잘 되는지 한번 우리 국민들께서 잘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창석 평론가님도 혹시 덧붙이실 얘기 있을까요? 아니요, 다 동의합니다. 앞으로 그러면 좀 계속해서 좀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네. 오늘 그런 방송은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5시에는 장윤선의 취재 인싸가 방송이 됩니다. 장윤선 기자와 함께 최근 극우미디어의 습격을 쓴 김현석 기자가 출연할 예정인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함께 해주시기 전에 혹시 마지막으로 네 소감 한마디 말씀 이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예. 다음번에 또 불러주시면 김은지 기자님이 계시길 바라면서 출장 잘 다녀오시고 오늘 또 리드 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사인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저도 시사인 열심히 보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저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달라고 한마디 해주시면 여러분 시사인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남천동에서도 좀 쓱 언급하겠습니다. 진짜? 예, 뭐 하면 되죠. 뭐 그거 어렵지 않으니까. 대리운전도 근데 우리 남천동보다 구독자가 남천동보다 구독자가 많은데 이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근데 얘기는 하겠습니다. 예. 네, 같이 성장해가는 관계로 하고요. 예. 네, 오늘 방송은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